안녕하십니까.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날이 금세 이제 추워지고 또 가을이 이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째 가을 나들이 좀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한 해가 폴더 접힌 듯이 그냥 흘러가 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남겨가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때를 당하고 또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주변으로 가을이 가득했다. 이제 저물어 가는 때가 됐죠. 그래서 아직 남은 가을을 좀 누리고 싶은데 올 가을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근교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차갑고 얼씬연스러운 바람만 불어오고 이제 한 학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절에 이르렀습니다. 11강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건강하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왔죠. 서방종교 3종교에 이어서 동방종교 3종교 그 사이에 힌두교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유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차례입니다. 불교와 유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교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요. 한번 유교에 대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서기 전 조선시대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고 그것이 바로 조선의 지배 정신이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종교가 습합되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말하는 무속이라고 표현하죠. 기반 위에서 도교와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교까지 이렇게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유교 속에서 불교적 모습과 도가적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불교에서조차도 유교적 모습과 그리고 도가적 모습, 무속적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섞여 있는 모습들이어서 딱 분절되지 않습니다만 유교는 정치 사상과 종교로서 국가적 종교였다면 조선시대의 민중신앙은 불교나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었죠. 도가 사상. 그래서 유교는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또 가까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죠. 그 이전 문화가 어디 멀리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고유한 문화라고 말할 때 종교와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서구 사회를 이해하려면 서양을 이해하려면 서구 사회의 3종교 그 아랍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면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과 이슬람교에 대해 이해해야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동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동양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마 이 유교 사상, 종교 사상에 대해서 불교 사상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할 겁니다. 인도에 가면서 힌두교나 또 라마교, 불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 얘기할 때도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깊숙이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겠죠. 문화의 힘이라고 말할 때도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고 행동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결산들인 거죠. 여러분 지리산 가면 반달곰들 있잖아요. 곰들이 있습니다. 천년 전에 사람들은 몇천 년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동굴에 살았던 적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지금 동굴에 살지 않잖아요. 근데 곰은 그때도 동굴에 살았고 지금도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라고 말할 때 컬처라는 말은 개간하다 또 그리고 가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처. 네이처에서 컬처로 옮겨오는 것. 사람의 손이 닿으면
사람의 손이 닿으면 컬처가 되는 거죠. 동양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 사는 토양과 환경에 따라서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또 쌀을 먹고 빵을 먹고 이런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소출과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지역에 닿으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돼요. 주택 어떻습니까? 곰은 동물은 지금도 동굴에 살아요. 동굴에 살죠. 하지만 사람은 이전에 기와집에 살지 않죠. 지금 우리는 초가집에 살지 않아요. 동굴에 살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에 살고 또 새롭게든 현대적 주택에 살고 있죠. 바뀌어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바뀌는 거죠. 이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 보면 종교가 있고 종교 역시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변화가 있고 서로 습합되면서 고유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이 그 이슬람의 사라센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 많은 지역, 스페인의 많은 지역이 이슬람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슨 문화가 생겼습니까? 이 아랍 문화와 이 이슬람 문명과 그리고 그 기독교 문명이 서로 섞였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문명을 형성시켜 놓았어요. 또 반대로 한 전선이었던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그 동방 로마와 이 이슬람과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인데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스탄불로 변경되면서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동시에 모스크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 아라베스크 문명, 서구 문명과 함께 서로 섞여서 이슬람 문명이 섞여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가 무가 사상과 무가 종교, 무교와 그리고 도교, 불교, 유교의 유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와 함께 섭합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종교가 우리의 문화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 말고도요.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종교를 빼놓고 우리를 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얘기할 때 말하기 힘들어요. 종교만큼이나 큰 이제 사상들이 있었죠. 공산주의 사상도 있었고요. 뭐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데올로기고 어떤 사상의 원류이기도 한데 이것도 종교성을 지닌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중국 사회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유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교는 조선왕조 500년간 지배해왔던 중심적인 삶의 원리죠. 오늘날 한국인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유교라고 밝히는 이들은 사실 1%, 2%에 불과합니다. 유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야 분명히 신앙적인 내용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 만나도 이 100명 만난 중에 한두 명이라는 거죠. 거의 없다는 말이죠. 유교적 삶의 규범, 사회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8, 90%가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대부분이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1살, 2살 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따집니까? 학년 따집니까? 군대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의 문화의 군대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왜 서열을 따지죠? 왜 서열을 따지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 유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유교 문화권에 속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1000만 명 이상, 불교가 1000만 명 이상인데도 유교 문화권으로 구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가 기독교인과 불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유교 종교인 없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권으로 얘기하거든요. 한국 문화의 형식과 틀과 구조가 대부분 유교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사상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자는 자신이 새로운 사상을 창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적부터 이루어졌던 요순시대의 문왕, 무왕의 이상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요순시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되게 극찬하고 있죠. 최근에 한국적 연구 사료에 의하면 요순시대는 고조선으로부터 반역해 나간 세력으로, 배반한 세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좀 충돌하고 있죠. 이건 유교가 중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순사상, 그리고 기자조선, 중국의 문명을 가져온 기자조선을 되게 크게 치고 있던 게 조선시대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작은 중국이고, 중국은 큰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중국으로서 중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대성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만, 받아들입니다만, 요순시대를 되게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평온한 시대, 최고의 시대라고 공자가 말한 그대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최근의 학계 연구에 따라서는 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이 바로 이 한반도 문명, 그러니까 고조선의 나라, 그리고 배달의 민족들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반대하고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 배반했던 세력으로 요순, 문왕, 무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보다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방식에 의하면 요순시대의 문왕과 무왕이 이상적인 것을 개성한 것일 뿐이지 공자는 자기가 창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술하지만 새로 짓지 않는다. 그런 옛 전통을 따르려는 의도가 유교 공자의 말에 녹아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 태어난 공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500년 동안의 전란의 시대죠.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죠. 거의 일꾼이 없고 젊은이들과 이제 커가는 아이들도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였죠. 공자는 성인으로서 이상적인 사상과 정치학을 제공하려 했지만 고국 노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년간 여러 나라로 배회하다가 만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활동을 합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 이념, 나라의 통치 이념을 자신의 태어났던 노나라에서 이식하려 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15년간 떠돌면서 찾죠. 주군을 찾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고 대신 누가 남았냐면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수학해서 장군으로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로, 또 무신으로 문신으로 각 나라에 가서 기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시경, 서경, 주역에 대한 해설서인 신빅, 그리고 춘추를 저술했고요. 전체적인 그의 사상은 사후에 제자들이 편찬한 논어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기록했던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이 편집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논어라고 부르죠.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편찬함을 통해서 공자 사상의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고요. 맹자에 의해서, 우리 그래서 공맹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를 맹자의 학문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데, 진시황의 분석 갱류의 정책으로 유교 사상이 말살위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해서 국가철학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유교가 이제 국가철학으로 부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국가 관료 체계로서 오경,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를 익혀 왕조 체제의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공자가 그렇게 꿈꾸었던 일들이 나라의 통치 체계와 이념으로서의 어떤 가르침들을 노나라에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 함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식되게 되고, 제자들이 남은 그 기록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인정되게 된 거죠. 후한 시대의 경서를 종합 검토 주소가는 훈고학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 전환 말고 후한 시대 때요. 이제 경서를 종합 검토하고 주석이 달리게 된 거죠. 주석이라는 게 풋노트죠. 여러분 논문 보면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명해야 될 이유가 붙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거나 용어 개념이 바뀌면 그걸 설명해야 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넓으니까 다른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나라 그곳의 표현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당나라 시대 때 당의 한유는 도학을 일으켰는데요. 북송의 주돈, 정오, 정의를 거쳐서 남송의 주자에 이르러 주자학이 성립되게 됩니다. 주자는 이기이원론, 그리고 리를 만물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적 도로 보고, 기는 이법에 드러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 주자학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기이원론이라고 해서 이와 기를 구분하고, 이는 만물의 근본적 형이상학적 것인 내용이고, 기는 드러나는 도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주자학입니다. 육상사는 주가의 견해에 반대해서 심정리, 즉 이론론을, 심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원론과 이론론, 이런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로 치면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이 있는 것처럼, 그 이론론의 방식을 취하는 모습들처럼 그 주자와 육상산의 어떤 이원론과 이론론이 바로 이제 주자학과 심학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유교 안에도 보면 이런 철학적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서구의 개인은 절대적 개인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회의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할 때 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존재가. 서양의 개인은 individual이라 말할 때 divide, in은 나의 의미고 divide는 나누다는 뜻인데, 결코 나눌 수 없는, 끝까지 나눠지지 않는 원자 있죠. 원자보다 더 미세하게 나왔습니다만 도무지 쪼갤 수 없는 존재이죠. 그 독립적인 존재가 개인인데, 이런 어떤 개인은 절대적 개인인 거죠. 서구의 개인이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는 내 생각이 결정하는 것, 곧 내가 신이 되는 인본주의적 어떤 결정,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서양에서의 개인이에요. 건세적 인간은 고립된 인간,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해방이라 생각했고, 전체와 다른 독립된 나를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서 타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나인 거죠. 그래서 서구의 개인주의는 되게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 때 보잖아요. BBC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한국은 되고 영국은 되지 않는, 유럽은 되지 않는 이유 할 때 사유가 그래요. 서구의 개인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늘 우선, 이타적인 함께 있는 나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나예요. 나는 나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서양 사람하고. 왜냐하면 다르다. 생각의 개념 토대가,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들 하기도 하죠. 그렇게 개인적입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일단 우선인 거죠. 이런 반성에 따라 마르틴 하이데거나 마르틴 부버는 관계 존재, 나와 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미 훨씬 이전부터, 현대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수천 년 전에 유교 사회에서 이런 개인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는 개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일어났지만 너와 내가 다르지 않죠. 우리는 가정에서 가짜와 국가의 가짜가 같아요. 국가를, 나라를 가정, 큰 확대된 가정으로 봐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나라는 개인은 가족과 함께 있는 내 개인이죠. 가족이 없이 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서구는 안 그렇죠.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개인은 개인이에요. 나와 너입니다. 우리가 나와 너라고 할 때, 그 개인이라 말할 때 아내와 남편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한 몸이라 말하고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유교적 개인은 뭐냐면 절대적 개인이 아니에요. 관계적 개인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인간이란 한자어 자체가 사이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사이가 한자 써서 사이 존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 관계의 네트워킹망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 우리는 그 미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가족이라 썼을까요? 어떤 일을 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함께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개인은 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 나의 존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결속되어 있는 개인이지만 구분돼요. 개인이지만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국가를 나라가로 표시하는 거죠. 음악가, 미술가. 왜 가족이랄 때 가짜를 쓸까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왜 가족이죠?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업을 하고 산다는 것도 역시 한 공동체로 본다는 거죠. 이런 어떤 독특한 문화들은 바로 유교에서 온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자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남송의 유학자로 당나라 때 불교, 도교에 밀렸던 유교를 재생시킨 사람입니다. 다시 유교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인데요. 유교 르네상스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 위에서 다시 이렇게 유교가 거의 이제 사라져갈 점에 다시금 유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유교 실천윤리 플러스 불교와 도교 형이상학을 습합시킵니다. 새로운 유교 탄생을 시킨 거죠. 주자의 영향을 받은 고려 신흥 세력 신유학파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대부와 관련되고 조선을 개국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수신은 제과의 관계 속 수신인 거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제가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제가는 반드시 치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치국은 반드시 평천하, 민족을 넘어서 보편 이상으로 나가는 거죠. 개인과 가족, 국가, 그리고 인류애라는 것까지 포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나라는 개인이 관계, 그리고 인류와의 관계까지 나가는 거죠. 나와 가족, 가족과 국가, 국가와 국가의 어떤 전체 지구촌 사회라는 내용이 있죠. 이 월드와이드로 존재하는 이 지구촌 사회와 인류 공영과 평화를 이룩해 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보편 이상. 이게 바로 이제 유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름답죠, 되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유 없는 정한 명법적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준칙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죠. 또 중요한 얘기가 인간은 최소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내용을 대단히 강조하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남이 나에게 해서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남이 좋아하지 않는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네가 서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세워주라. 그러니까 내가 서는 것과 옆에 사람이 서는 것이 함께 가는 거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의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와 너가 함께 가는 걸음 속에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인간은 사회 존재, 즉 관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의 정한 명령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는 고구려 372년 소수리망 2년에 태학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되게 되죠. 경당을 설립합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285년에 고이왕 52년 왕인 박사가 논어를 일본에 전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교가 전달되게 되죠. 신라는 682년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립하죠. 당나라 유학생을 파견했죠. 철총과 최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문왕의 아버지 무령왕 있죠. 무령왕릉이 저기 바닷가에 있죠. 저기 간포에 가면, 해변에 가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아버지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 있는데 왕의 길이라 그러죠. 왕의 길. 저기 레반트 지역의 킹스 하이에 맞는 게 아니고 지중해변에 우리나라 저기 경주에서 간포 가는 길, 그 산자락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이 왕의 길이라고 있어요. 가을날에 걷기 정말 좋죠. 그 가는 길에 길목에 기림사도 있는데요. 쭉 가다 보면 감은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간포 해변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 해양 왕릉이 있죠. 내가 죽어서도 지키겠다는 그런 그 호국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신문학 때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가 이제 성황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숭불 정책으로 유교가 약화되었습니다만, 불교를 되게 진흥시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홍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교가 약화되었다가 1127 인종 5년 때 지금의 김포에 향교를 창건하게 됩니다. 선현제사와 교육을 진행하고요. 조선시대 때는 중등교육을 가능하게 되는데 향교 같은 경우는 기술과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그 지방학교죠. 지방학교를 담당했던 게 바로 이제 향교인데요. 그렇게 이제 향교가 시작되게 되고요. 충렬왕 때 안향이 영경에서 주자 전설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자 전설을 다 가져와서 국학과 대성전을 건립하게 되고요. 안향을 시조로 한 주작의 학통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조선 초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나중에 보면 뭐 정도전, 정몽주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주작의 학통을 잇는 사람들이 이재현, 이색, 이숭인,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려 윤종 5년 1127년에 김포에 처음 향교가 세워진 이후로 조선시대 지방중등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교가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 성균관이 있었다면 지역 지방들에는 거의 이제 향교가 세워졌고 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뭐 각 동리마다 서당이 있었습니다만 서당, 향교가 지역에 설립된 지방학교였고요. 또 수도에 대과를 치르기 위한 성균관이 존재했던 거죠. 유교의 전파와 유교적 생활의 토대가 만든 지방 기초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가 번져가고 또 확립되고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향교회가 기능을 했던 거죠. 유교가 부흥하게 되고 한국인의 삶 속에 깊숙하게 배이게 한 동력들도 바로 이 지방으로 퍼져나간 이 향교와 또 수당에서도 읽혀져 있던 것도 유교 경전들이죠. 지금도 남한에만 234개의 향교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34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저기 교동에 가도 울산에 향교 있죠. 가보셨습니까?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 우정동에 있습니다. 성경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면 교동에 향교가 남아 있죠. 고려 공민왕, 고려 반원개혁 세력으로 신진사대부를 지지하게 되었고요. 신진사대부들은 정조준과 더불어 조선 건국의 핵심 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의 개국의 1등 공신들, 그 정도전은 불시잡변,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했던 인물인데요. 고려 시대의 정치 이념이 불교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교에 의해서 타락하고 타락했던 이런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죠. 그것이 이념으로서의 어떤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가 신돈 뭐 이런 보면 이제 종교가 성녀들이 이제 결탁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권력과 함께 야합하게 되면 급속도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불교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배척했다는 것은 정도전이 불교 자체를 배척했다기보다는 불교가 고려 시대 때 당시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어떤 연루된 그런 어떤 세력들과 이념들로부터의 갱신, 새로워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 자체라기보다는 그렇게 정치 권력과 야합되어 있는 것들로부터의 어떤 분리 그리고 구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복궁에 법궁을 들이게 되고요. 유교적 전통에 근간한 조선왕조의 개국을 이루게 됩니다. 권근 등과 같은 유학자들이 정치에 실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김제, 김종직,
김갱필, 정유창이 무오사화로 죽임을 당하고 조광조도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현적, 노수신과 같은 대유학자들이 을사사화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사대부의 세력들, 그러니까 철인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많이들 초기에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교 사대부들이 그 실제로 이제 왕조,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죠. 그 난이 있고 난 이후로, 난이 아니죠. 이제 혁명이 있고 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왕족 위주로 형성되면서 살림으로 많이 숨어들게 되죠. 살림에 숨어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죠. 전기에 나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전기에 나갔다가 뭐 이렇게 쓰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 지방살림으로 그냥 조용히 숨어들어서 산속에서 경전을 읽고 제자를 양성해서 이제 중앙정부로 보내는 일들에 몰두하게 되죠. 태계 유양입니다. 서경덕 주자 이기원론에 반대했고 기일원론 주장하며 한국 주기론의 선구주자가 되죠. 그래서 그 주자 이기원론을 얘기했고요. 또 반대되는 심학도 얘기했는데 이런 논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황은 상소문으로 사액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 토지와 노비와 금전을 받습니다. 국가 인정 사립교육기관으로 소수서원을 설립하게 되고요. 경북 북부 지역의 유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사립교육기관이, 서원이 설립되니까 이제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왕, 이동설이라고 하죠. 이기호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리론적 사상 발전시켜서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사단 칠정의 이기연론과 일본의 여러 주자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동방의 성인, 동방의 주부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퇴계학이라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서구에서도 서양학자들이 퇴계학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신기하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유학, 특히 이제 퇴계학을 연구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탐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조선 유교 철학자들에 대한 이해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서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고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태계 유양의 학문적 특징을 그려서 1574년에 선조 7년이죠. 도산서원을 설립했습니다. 가을에 가면 안동이죠. 안동에 있죠. 가을에 가면 입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가을에 어떤 단풍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찍 가야 카드로 긁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늦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늦으면 현금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 도산서원이 되게 재밌어요. 공간은 그렇게 넓고 큰 것은 아닌데 한국 서원의 특징이기도 하고 건물의 특징이기도 한데 담벼락을 통해서 구분을 미로처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계속해서 둘러가야 될 정도로 작지만 공간 활용이 되게 뛰어난 형태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살림이지만 성균관 못지 않은 명성을 얻으면서 서원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병산서원도 정말 좋습니다. 고른석하고 가을에 가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이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하회마을에서 나오는 길에 오른쪽으로 가면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길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서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죠. 조두룩의 여러 원우 사전에 의하면 당시 서원의 수가 900여 개였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900개. 과거제를 위한 기본 도서인 유학경전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관직 관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곳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공부를 해서 나가는 이제 사립학교였죠. 국가의 재원을 성균관에서만 양성한 게 아니라 서원들에서 지방 사립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이제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트게 된 거죠. 우죽순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난 사원들의 폐단이 극에 달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우리 이항이죠.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서 이 서원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면세 혜택을 주고요. 노비를 허락했고 또 지역의 땅들을 많이 하사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세금들을 하면서 지역의 횡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국가의 제해될 의무들이 면제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움에 달한 상황이 되게 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은 없으면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먹여서 착취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원들이 생겨서 요즘에는 사립대학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장사해서 먹고 살기 좋은데 그 당시 서원들은 국가의 특혜를 받고 또 관직에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착복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원성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죠. 흥선대원군 때 양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사원철폐령을 내리게 되죠. 전국의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다 불태우거나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패가 크게 달했던 때가 있었죠. 과거 시험에는 대과와 속과가 있는데요. 대과는 성균관대생들이 들어가고 속과에는 진사시, 시나 문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진사시가 있었고요. 생원시는들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생원이라고 그러죠. 생원이라 부르고 진사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그런 겁니다. 그 진사시나 생원시에 합격하게 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성균관생들은 대과 시험을 통해서 입신양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죠. 3년에 한 번 대과 시험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과거 시험은 문과는 총 804번이 있었고요. 무과는 801번이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과는 33명씩 뽑았습니다. 많이 뽑은 건 아니죠. 3년에 33명이면 이 관리가 되는 큰 길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1년으로 치면 11명이죠. 3년에 33명이었으니까 많지가 않죠. 조선왕조 500년 동안 14,000명의 과거 합격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조방목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용합방목에 보면 조선은 500년 대과에 급전 합격자들의 명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대과에 합격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요, 큰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입신양명의 길, 또 이제 신하로서의 길을 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통로였죠. 중앙에서 양성된 인재들과 지방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모인 최고의 대학이 성균관이었습니다. 기본 6년 과정 동안 대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출세의 길목이었죠. 공자와 유교 선진들의 패를 모신 대성전에서 재래가 성행했습니다. 명륜당이죠. 강당에서는 최고의 스승들을 통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강당에 모이면 이제 유교 경전을 가지고 이제 해설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사서라고 말하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뜻하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역경에는 얘기, 춘추를 얘기하는데 그 사서 삼경을 공부한 거죠.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문물을 배양하고 나라의 바탕이 되는 유교 이념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럼 사가지가 없다는 말 들어보시죠. 사가지 없는 이 표현 쓸 때 네 가지가 없다는 거죠. 사가지가 네 가지가 없다는 건데 사단 칠정할 때 사가지가 할 때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가지.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감정으로서 각각 인, 의, 예, 지라고 말하는 네 가지 착한 본성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인이 예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인데 이 내용 이런 본성 착한 발로에서 나오는 본성이 없을 때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에 접하면서부터 표현되어 나오는 거 있죠. 본성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이 감정이 바로 사단이라면 칠정은 뭐냐면 우리의 이 본성 사단이라는 본성이 이제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과 딱 접촉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정서적 감정이죠. 그래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말하는 이 칠정이 6가지의 어떤 정서가 뭐냐면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말하는 7가지 감정입니다. 그 사단 7정 논쟁에 대한 이 내용은 이황과 기대성과의 어떤 논쟁이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는 토론 문화도 볼 수 있고요. 편지를 통해 서로 주고받은 논쟁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논변을 잘 펼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 유튜브 자료가 여러분 연동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 공자의 기본 사상이죠. 천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천명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 여러분 40대로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불혹이라 그러는데 이제 50을 이제 천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지천명이라 그러죠. 지천명. 그러니까 이제는 천명을 알았다. 그 천명을 따르는 삶이 기본 사상인데 공자가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 하늘의 명을 알 수 있겠고 이 지천명이죠.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천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뒤 한마디로 말하면 50세가 돼야 철들었다. 이제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끊임없이 자기 밖에서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 거죠.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또 도시를 구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막 노력했죠.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지천명 깨달은 거죠. 천명을 깨닫고 이제 바깥을 향하던 그 시선을 자기 안으로 거둬들이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고행을 통해서 득도에 이르려 했던 것에서 비롯해서 자기 안으로, 자기 깨달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죠.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역시 지천명. 이제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과 관심들을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부여된, 인간의 우리 본성에 부여된 천명에 따르는 삶. 예를 통해서 인을 구현하는 삶. 유교의 믿음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 말할 때 그 신앙은 뭐냐면,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선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 바깥을 보고, 바깥에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돌려서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하늘의 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호 신뢰 속에 놓인 인간관계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 또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가족 질서, 대인 관계, 그 사회 질서 속에서 하늘의 명, 천명,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어떤 본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드러내고 또 질서지고 이루고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늘의 명이 드러나는 것, 인의 구체화라고 보는 거죠. 예를 통해서 인을 구하다. 그러니까 예라는 도구를 통해, 예라는 것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 예법들 있죠. 예제를 통해서 인을 구하는 것, 구체화시키는 것, 현실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를 통해 인을 구현하려는 종교. 이게 바로 종교죠. 그래서 예법들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한데, 그 이 절차는 도구적 절차인 거고, 이 도구적 예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뭘 구현하려냐면, 드러내려면, 실천하려면 천명, 곧 인간 본성의 아름다운 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실현시키고자 한 것. 이게 유교의 어떤 핵심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아래 있는 여러분 동영상 클릭하시면 한국과 브라질의 상황이 나와요. 브라질에 보면 길거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훔쳐가고 휴대폰을 빼앗아가고 막 난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노트북을 두어도, 물론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감시 CCTV가 있어서 안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카페 같은데 노트북을 두고 휴대폰을 두고 지갑을 두고 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것과 달리, 상호 신뢰가 일어나는 바탕인데, 상호 신뢰의 바탕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유교 사회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유교 전통, 일본도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게 없어요. 높은 담벼락이 없죠. 시골에 가면 쌀이대 있고요. 마당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평상에 누워서 늘 자고, 뭐 먹을 것이나 좋은 것을 밖에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밭에 일하러 갔는데 도둑이 들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지만, 동네 사람끼리 서로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열어놓고 대문 활짝 열려있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면 클럽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나라를 되게 환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큰 기대를 부풀러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물쇠 있죠. 자물쇠가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는, 또 길 가다가 털어가고 훔쳐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 개인과 개인대의 서로에 대한 늑대의 사회가 아니라, 토마스 홉스의 리파이어트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아니라 상호 신뢰의 사회가 구현되는 유교적 문화 전통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큰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예전에 프랑스에 갔다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했죠. 카메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서구 사회는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 사회는 드물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두어도 잘 가져가지도 않죠. 물론 헌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없어서 못 먹어서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좀 우리가 좀 수준이 올라왔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토양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바로 효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이것을 통해 인이 드러나는 거죠. 효에는 살아있는 부모뿐 아니라 죽은 조상도 가족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집안 어른을 잘 모시는 행위, 조상 제사까지 포함하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효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충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국가가 다르지 않다고 했죠. 유교에서는 가족이라 봐요. 그래서 부모회라고, 임금을 어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어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효를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한 것을 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족의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임금에게 어버이라 부르고 또 부모님에게 어버이라 부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왕은 어버이처럼 섬기는 부모이고 나라는 큰 집안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인이 전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충의 개념은 약해졌지만 윗사람에 대한 문화는 여전합니다. 우리 그 전쟁을 하는 경우에 보면 동아시아 3국 있죠. 유교 문화를 받았던, 물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유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때 핵이 없었으면 미국은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섬들마다 격파해 나가죠. 이오지마를 거치고 또 오키나와를 거쳐오는데 미군이 수만 명이 죽어요. 끝도 없는 젊은이들이 소모되어 가면서 몇만 명 죽어가면서 이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총폭탄으로 대결하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전체로 국가가 나와 가족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국가 없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의 이 나라의 개념은 핵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항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미군이 젊은이 다 소모되었어야 할 정도로까지 아마 전쟁이 치러질지 몰라요. 끔찍한 거죠. 여기에서 핵을 터뜨리기 결심하게 되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거의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이 유교적인 부분에서 나라와 내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이런 문화가 있죠, 여전히. 장유유서 문화가 있고요. 우리 사회는 가장 널리 적용되는 작동하는 유교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경어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유교적인 전 있죠. 뭐 밥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정말 많죠. 뭐 가볍게 언어들이 표현되고 있는 시대를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상한 언어들과 수준 있는 언어들이 경어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켜가야 할 좋은 문화이기도 하죠.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우리 서구 사회를 좋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영국 왕실 문화, 그거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이 조선 사회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어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문화들도 좋은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신령과 조상신, 신앙, 유교도 분명히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혼은 하늘로 간다 얘기하고 있고, 삼라만상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해석하는 유교적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혼과 백이 분리되고 나면 혼은 일단 신령계의 한 구성원이 되고요. 하늘, 땅, 사람, 즉 삼재가 우주의 기본 구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신령계 천신, 지신, 인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의 상제, 문명일군 이들이 성인으로 조상신으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신인 인신순배사상이 유교의 신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주와 성체, 신주 모신다 그러죠. 신주단지라고 얘기할 때 전주교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신주 방화 사건이죠.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이덕일 씨의 책을 보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정약종은 죽게 되고 정약전은 흑산도의 사산을 부르서게 되고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되어서 많은 책들을 조술하게 되죠. 이 천주교 사건 때문에 그렇죠. 유교는 배움을 신앙과 같이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공부하는 종교예요. 공부하는 종교, 배움의 종교, 공부. 뭐 중국어로는 쿵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부가 일종의 종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열이들요. 중국 사람들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교 전통 아래 있는 나라들은 공부에 목숨 거는 사람들처럼 하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바탕이 유교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도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